1년에 딱 한 번뿐인 미국 주식 세미나. 키움증권 고객을 위한 온리 원 미국 주식 세미나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당신만 모르는 미국 주식 투자. 키움증권 고객을 위한 온리 원 미국 주식 세미나. 12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우석이고요. 오늘 저희 팟캐스트는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미 올라갔고요. 지금 막 녹음하는 거는 저희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2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7시 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J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J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멀리서 제가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 모자 때문에. 그 이름 뭐죠? 그 모자 이름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니라고 하나요? 비니요? 네. 네. 그 약간의 그 뭐죠? 속된 말로 무슨 군고구마 하는 분이 쓰는 것 같은 있잖아요. 그런 거. 네, 털모자 같은 그래서 거. 따뜻해요, 진짜? 네, 많이 따뜻하죠. 귀까지. 사실 그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목콜라랑 목, 머리만 네. 이렇게 가려도 엄청 네.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 혹시 MJ도 그거 알고 있나? 우리 예전에 전체는 아니고 여기만 목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입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놀림 받았죠. 네, 그 막 놀리고 막 군대에서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 맞아요. 목이 따뜻해야 돼요. 근데 되게 편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각은 안 나옵니다만 기마개 하면 정말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기마개 하면 사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각이 안 나와갖고 별로 기마개는 그쵸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추천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일단 저희가 12월 22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세미나를 키움과 함께 진행합니다. 사실 키움과 함께 진행한다기보다는 키움이 주최한 세미나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나가는 건데 지금 채널 K에도 나가고 있고 뭐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움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장우석 이학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이 올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또 이 마지막 세미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한동안 세미나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일단 오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99% 확정된 거는 제가 이것도 뭐 이건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 상황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뭐 일정 부분 뭐 거래를 하시거나 뭐 한 주부터 거래를 하시거나 뭐 약간 일정 부분 거래하시면 일단은 자격은 이제 키움 계좌가 있는 분들이니까 네. 키움 해외 계좌는 만들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키움은 국내 계좌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새는 뭐 비대면으로 다 비대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미 국내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파생적으로 뭐 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일단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 한해서 뭐 선물이 되게 많은데 저희한테 또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잖아요. 우리한테 돈 얼마 주면서 우리 컨텐츠 사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번에 $1,000 이상을 기간은 아마 1월까지일 겁니다. $1,000를 만약에 거래하면 저희 그 149,000원짜리 컨텐츠가 나갑니다. 사실 뭐 그냥 말씀드리면 배당주 투자 가이드가 모든 분들한테 $1,000 이상 매매하신 분들한테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뭐 내년도에 배당에 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린 컨텐츠가 바로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그래서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선물을 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뭐 디즈니 저희가 워낙 디즈니를 좋아해서 또 티셔츠도 좀 막 드릴 거니까 일단 뭐 전원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250명을 일단 그래서 소수 몇 명들한테 뭐 어떻게 해서 뭐 추첨을 하든 아니면 뭐 얼굴이 이쁜 분들한테 드리든 뭐 이렇게 해서 드릴 거니까 일단 오시면 다양하게 사은품도 있으니까요.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요. 물론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또 MJ가 보는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한번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주 네. 좋은 소식, 오늘요?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긴 좀 좋은 애매한데. 소식이라는 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거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네. 그 화웨이 그 CFO 그 아, 예. 멍한조 CFO가 멍한조, 오늘 예. 보석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석금이 1,000만 캐나다 달러더라고요. 네. 얼마예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캐나다 달러가 한 840원대 나오거든요. 네, 한 84억 정도. 이거 큰 돈 벌었네. 캐나다는. 그 일반인들은 지불하고 나오지 못할 금액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분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지불하고 네. 보석 결정이 됐는데 네.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요번에 G20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제시되는 어떤 얘기들이 뭐 트럼프가 이번 결정 그 타협하기로 90일간의 유예를 하고 나서 뭐 이제 멍한조 화웨이 그 CFO를 체포하니까 오히려 더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산물 수입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렇죠. 그 민주당한테 하원 쪽에서 이제 러스트벨트를 사실 뺏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러스트벨트를 뺏어 오면서 사실은 자기가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어서는 상원 의원을 자기가 차지를 했으니까 이제 하원 의원에서 다시 이제 러스트벨트만 뺏어오면 2020년도에 이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을 거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서 중요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그래서 중국 쪽에서 가려운 것을 긁어줬잖아요. 농산품 수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멍한조 화웨이 CFO가 체포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각 들고 일어났잖아요. 무슨 뭐 황구시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응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정말 캐나다도 입장이 좀 곤란해졌죠. 캐나다도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캐나다 쪽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내에서는 나오는 뉴스들이 뭐 일반 중소기업들 CEO는 이제 사실 너무 격분해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한테 뭐 그런 공지도 내렸다는 거잖아요. 뭐 아이폰을 사용하면 뭐 인센 삭감.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화웨이나 ZT 제품을 쓰면은 뭐 15% 보조금 지급. 뭐 이런 제도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반미 감정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항상 이런 것만 나오면 애플이 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항상 중국에서 반미 감정하면 애플이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데 퀄컴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뭐 그 아이폰 9 모델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판매 금지 내리기도 하고 뭐 이제 아이폰이 제일 먼저 두드려 맞았고 이제 미국 그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심해지면은 사실 굉장히 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격화됐었는데 일본 상점들 다 부셔지고 막 일본 자동차 타는 그러니까 혼다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부셨는데 그 안에 타는 사람이 중국인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중국인 끌어내고 막 자동차 부시고 이럴 정도로 뭐 지금 또 그런 게 일어나지 말란 법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프랑스는 뭐 지금 뭐 노란조끼 당연히 뭐 지금 뭐 완전히 다 부시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군중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폭력 사태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졌을 수 있죠. 사실 농산물 수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이번에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진실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캐나다도 그런 불똥을 튀기기 전에 이번에 뭐 빨리 보석을 한 것 같고 어쨌든 3자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보석 결정이 되면서 오늘 장도 조금 유한 흐름을 보였어요. 뭐 급반등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좀 뭐 너무 급락했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났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미국산 자동차 뭐 수입 관세율 40%에서 15% 줄이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씩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지금 뭐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도 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장이 워낙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들이 모두 다 뭐만 있으면 이제 다 매도세가 흘러나와서 이제 장이 폭락하는, 그러니까 툭툭 떨어지잖아요. 막 장이 막 3% 막 이렇게 그런 장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년 1, 2월 가서 이제 협상이 뭔가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게 벼랑 끝 전술이다 보니까 뭔가 벼랑 끝까지 밀어놓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도 뭐 저는 근데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중미 무역 전쟁이 뭐 완전 봉합된다? 그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미국 쪽에서 그런 여론이 조성된 거잖아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과거에 소련이라든지 그런데 붕괴시킬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짓밟아 놓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할 가능성은 조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여론들,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전쟁이 쉽사리 끝나기는 쉽지 않다.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중간 중간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올 때마다 이제 장은 격하게 반응을 하겠죠. 다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뭐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거고, 그래서 장이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이런 뉴스들에 좀 촉각을 세우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또 매도 의견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넷플릭스 매도예요? 매도? 네네. 오, 사실 저는 뭐 과거에도 드문 건데. 예. 과거에도 이제 저도 이제 동감했던 부분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좀 쉽지 않겠다 내년에.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뭐 AT&T라든지 디즈니에서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담은 그런 거예요. 넷플릭스는 분명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왜냐하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근데 독보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테슬라처럼.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할 줄 아는 경쟁자들이 나오고 AT&T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즈니는 적어도 그걸 누구보다도 잘 할 줄 알고. 근데 디즈니는 전통적으로 그런 스튜디오 산업을 오랫동안 해오던 마블도 인수했고 뭐 픽사도 가지고 있고 폭스도 인수를 했고 루카스도 루카스도 그렇고 이제 그 다 인수를 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받는 느낌은 뭐냐면은 증권사들 중에 은행을 두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은행을 두고 있는 증권사. NH라든지 뭐 신한이라든지. 그렇죠, 있죠. 제가 느끼는 모습은 은행을 좀 뒤에 두고 있으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 증권사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완전히 무너졌을 때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은행이라는 뒤에 큰 엄마가 있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일부 증권사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이라든지 은행 백그라운드가 없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저축은행.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리딩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은행에 굉장히 집착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증권사들은 열심히는 뛰죠. 항상 비상경영 체제예요. 되게 열심히 뛰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 나름의 부분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혼자 리딩투자증권이 해주시고 혼자 하던 시절에 경쟁자가 없던 시절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큰 엄마를 두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친구들이 경쟁자로 뛰어들었을 때 원래 이 친구들은 잘하는 게 그거였고 뒤에 든든한 어떤 자금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경쟁이 누가 더 잘 될 것이냐 그게 좀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빚도 안 지고 뭐 회사가 빚을 안 지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면은 빚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더 재밌는 스케일이 큰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더 좋은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장단점으로 둘 다 작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시즌 하나가 시작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했다. 그럼 그 시즌은 앞으로도 계속 고정팬을 가지고 시즌이 거듭될 거예요.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시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돈은 플러스 추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이제 원래 이런 작업을 하던 애들 그래서 돈도 풍부하고 그런 쪽에 노하우도 있는 애들이 뛰어들었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뭐 이제 저의 뷰가 조금은 바뀌었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평온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위기가 오거나 그죠? 넷플릭스도 위기가 안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예. 과거엔 지금도 성장 공간이 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웬만한 국가에는 다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증가는 계속 할 겁니다. 그 가입자 수는 당연히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높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항상 단기적인 변수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돈 모아서 빚 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영화 계속 만들면 되는데 이제 정말 수익원인 그 가입자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때도 똑같이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빚은 늘어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네. 디제트 뱅크라고 하는데 네. 투자 의견 매도 내면서 네. 이제 목표가를 $190로 냈어요. 목표가가 $190예요? 네, 지금 265.3이 아, 말도 안 되는데 끝났는데 이거. 어제. 예, 예. 근데 뭐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넷플릭스가 좀 매도 의견이다 막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 아, 이런 의견도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블룸버그에서 조회를 했을 때 사실 다 매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매수가 2% 정도 되고요. 예, 예. 보유가 28%, 예. 그다음 매도라고 해봤자 한 8.9%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매도 낸 기간이 4개, 나머지 매수가 28개, 보유가 13개. 예. 그리고 최근에 뭐 MKM 파트너스라는 데서는 415까지도 목표가를 와, 대기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차이 그러니까 크네요. 이게 예. 굉장히 항상 뭐 의견이 예, 예. 이제 항상 그 반대와 뭐 매수와 매도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를 거의 찬양하죠. 항상 넷플릭스만 보니까. 예,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예.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는 뭐 올해 중반 정도까지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뷰가 예. 바뀌었다. 어쨌거나 뭐 비중을 좀 줄이는 약간의 그런 의견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는 아니지만 네. 좀 비중을 줄여보자.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이나 아니면 한쪽에 너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그 지금 솔직한 얘기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없다 그럴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장이 망가지면서 그렇죠. 거의 뭐 실적이 좋았던 걸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하루 이제 올랐다가 그러니까 딱 그게 떨어졌죠. 다죠. 근데 혹시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좀 녹아 있었을까요? 그 주가가 좀 빠질 때도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가 빠질 때 이제 그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격하게 반응한 거는 네. 결국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 아닐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악재가 조금만 터져도 그냥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전반적인 장애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실적 잘 나왔어요. 또 잘 나왔는데. 네, 잘 나왔는데 아 진짜. 그날 네, 진짜. 그냥 그랬고 그 다음 날 이제 장이 완전히 네. 폭락하면서 10% 넘게 빠졌어요. 네, 끝나겠죠. 근데 지금 뭐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는 하던데 근데 뭐 항상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은 얼마 성장할 것이냐. 경영진은 당연히 이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겠죠. 그거에 이제 빌미를 잡고 그렇게 떨어지는 건데 룰루레몬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유료 방송에서 설명을 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뭐 좀 물렸겠지만 일단 좀 버텨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룰루레몬? 타이가 아닐까. 네, 일단 오늘은 참고적으로 제가 유료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시간으로 끝낼 거고요. 그렇지만 유료에 가까운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넷플릭스가 다른 데에 M&A 달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애플라고 할까?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글쎄요, 그런 루머는 항상 있었죠.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애플이 테슬라를 뭐 인수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사실 그 또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 네, 보였고요. 네, 네. 그랬었는데 글쎄요, 넷플릭스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너무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덩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그 굉장히 큰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그렇죠.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지 그건 사실 좀 의문이고 정말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그쪽에서 빅데이터 쪽에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사실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라서 네. 그거를 인수를 누군가가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오늘 말이 이제 넷플릭스부터 나왔으니까 오늘 팡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팡의 지각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1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거의 1등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은 이제 밀렸죠. 근데 아마존한테도 따라잡혔어요. 이제 어제자로 시가총액으로 보면 요새 애플이 굉장히 애플이 안 좋죠. 8천억 달러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 문제도 애플한테만 악재가 더 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애플도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과 엊그저께 같이 느껴지죠. 막 1조 달러에 갔다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지금 이제 이미 다 빠지고 8천억 달러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플은 잠깐 간략하게 애플은 어떨 것 같아요? 애플 의견은. 애플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뭐 이 정도에서 더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성장 동력이 조금 지금은 약한 상태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특히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품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성장 동력이 다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올해 초에 어떤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4분기부터 속속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이제 그 실적으로 찍힌다고 하면 내년에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내년 초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들 실적이 좋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항상 실적을 비교를 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 기고 효과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올해 초가 너무 좋았는데 내년 초에 좋을 것이냐? 분명히 실적이 조금은 꺾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역 전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올해 뭐 중반까지는 좀 좋았다고 해도 최근에는 조금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을 크게 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제 저도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애플이 막 그렇게 주가가 막 급등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오면 뭐 한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미 이제 뭐 하루 뭐 잠깐 사이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에 지금 뭐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언젠가 만약에 다시 한번 팡 주식이 올라오면은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클 거라고 봅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플 주식을 많이 보유해서 이렇게 돈 벌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상 구성상 애플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애플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실 이제 다 실적 전망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그게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약간 좀 머리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뭐 워런 버핏이 애플을 무한 사랑하는 거는 이 양반이야 뭐 한 10년 이상씩 갖고 있으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하기에는 약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아까 이제 그 넷플릭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얘기해 볼게요. 페이스북이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 90억 달러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저도 페이스북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는데 지금부터 다시 좀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미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 90억 달러를 하니까 이제 한 9조 원 정도 되겠죠. 한 뭐 10조 원 되겠죠, 원어로 치면. 그러니까 뭐 10조 원이 아닌가? 1조 원인가? 1조 원이네, 1조 원. 9조 원. 아니, 맞아. 9조 원 맞죠? 9조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2017년부터 페이스북은 1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실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103억 달러인가를 사서 모으다가 다시 한 번 더 추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추가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투입해서 더 주식을 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아니 저기 페이스북이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가치주도 아니고 무슨 자사주 매입이냐. 그냥 그 돈 갖고 뭐 다른 거 인수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인스타그램이 한 10억 달러로 인수했거든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정말
정말 성공했잖아요. 그거 인수하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왓스앱이 좀 컸는데 190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왓스앱. 근데 이제 왓스앱도 괜찮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오큘러스 VR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것도 20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은 이런 얘기요. 그럼 스냅도 인수해서 계속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냅을 안 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냅의 일부 그 유저들을 인스타그램이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대요 지금. 가능하죠. 뭐 그 펑션은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펑션이 비슷하니까 약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뺏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스냅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 스냅이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남은 돈으로 또 새로운 걸 투자해서 19만 인만 더 늘리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매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요즘에 페이스북에 펄을 봤더니 PER이 19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S&P 500 전체 평균이 17배 나오는데 업종으로 비교만 해도 사실 싼 거예요. 지금 싸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SNS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약간의 다시 한번 좀 약간의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해킹이나 여러 가지 정보 유출 이런 뭐 가짜 계정 문제 때문에 보안 직원이죠. 관련 직원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한 2분기 정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더 실적을 좋게 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뭔가 좀 마크 주커버가 한번 삐딱하게 좀 굴었잖아요. 한번 청문회 나가갖고 네. 건방지게 그런 약간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의 착해지는 어떤 페이스북의 모습을 봐갖고 저는 아직까지 저도 이제 보임의 간만 의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 얘기 말씀하셨고 네네. 페이스북 얘기했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SNS 생활을 이제 안 하니까. 아직 안 하세요? 네네.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뭐 예전에 하다가 네. 안 한 지 좀 됐어요. 안 하니까. 이제 둘 다 제 앱에는 있는데 있는데 뭐 확인하거나 이럴 때 보려고. 음. 근데 저는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이제 그 SNS에 소모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뭐 화장실 갈 때든 뭐 이제 지하철에 있을 때든. 근데 그 시간에 뭐 뉴스를 하나 더 볼 수도 있고 뭐 책을 봐도 뭐 몇 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적인 상실감이 좀 크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상대적으로 뭐 사람들은 기분 좋고 행복한 것만 좀 올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비슷해요.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나의 뭐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SNS를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데 그런 생각만 단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 때부터 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뭐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컨빅션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혹시 좋아요를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과거에 뭘 바꾸겠다 어떻게. 네. 좋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좀 이렇게 아까 뭐 좋아요 그다음에 뭐 있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염증이 거.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해도 도움이 안 될까요? 혹시?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뭐 기분 더러워요 뭐 이런 것도 넣고 좀 아니면 뭐 아예 그걸 없앤다든지 그걸 안 누르죠. 다 좋아요만 누르겠죠. 결국에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혹시 그러면 그 안에 트위터가 들어갑니까? 그럼 혹시 그 말씀하신 저는 나는 사실 컨비션이 트위터는 없다. 좋아했는데 트위터는 약간의 그런 게 없잖아요. 글자니까.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되게 싫어졌어요.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죠. 그들만의 소통의 방식인데 그들만의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로 자기의 의견을 막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과거에 그 자기 TV 방송할 때 그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서 떠서 그런지 그걸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위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업 모델은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너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보여주기식 또 당연히 트위터도 있겠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에 치우치지 않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자기의 사실 제가 느끼는 트위터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떤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거라고 하면 트위터는 정말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공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제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고 주식하고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트위터 주식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빠져 있고 페이스북보다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로 치면 그쪽에도 좀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팽 주식들은 워낙 지금 시장에서 튀어나온 못이에요.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얘네부터 쳐맞거든요. 이게 항상 걸리네. 그게 튀어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시장 상황, 시장에 있는 변수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분명히 얘네부터 또 이제 튀어나온 못부터 맞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주가 변동이 엄청 세지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쪽은 좀 그렇고 최근에 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져야죠.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가 시장에서 슬금슬금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고 있죠.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시장 참가자의 약 25%가 12월에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18일, 19일 날 FOMC 미팅에서요? 다음 주인데 바로? 네,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인상일 것이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거든요. 뭐 월가에서는 보면은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 우려를 하면은 내년에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까? 지금 2019년도에 금리를 인상은 보통 4번 정도 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인데 3번 정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라는 데에서는 12월 금리 동결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연준 총재 중에 한 명은 12월 금리 동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나오면서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금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뭐 단기 금리는 보통 이제 2년물 많이 보고 장기 금리는 10년물을 많이 보는데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렇죠.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금리 플러스 경기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년물 금리가 높은 건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된다는 것은 단기 금리는 FOMC에서 금리 오르니까 오르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0이나 마이너스라고 하면 당연히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물 금리가 단기물 플러스 기대치인데 그렇죠. 기대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당연히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다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 하락이라든지 경기 하강이 왔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기대치가 반영을 하는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항상 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낮에 확인했을 때 2.778 정도 나오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892 정도 나와요. 근데 보면 그 0.12 제가 차트를 보면 2년물 금리는 쭉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인데 쭉 올랐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어요. 좀 뭐 변동이 우상향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3% 넘는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난리가 날 때도 엊그제 같았었는데 지금은 또 2.8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실 변수가 많은데 좋은 변수보다는
나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앞에 상존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결국에는 내년에도 미국 경기가 뭐 크게 갑자기 급반등하지 않는 한은 10년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FOMC에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지금 역전이 한번 됐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역전을 더 늘리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10년물이 못 가니까. 지금은 역전되어 있지 않지만 역전이 한번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 한번 또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FOMC는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올려야 되는지 올리면은 2년물 금리는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하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럼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예. 금리 인상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또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인정한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또. 그래서 사실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침체라든지 둔화에 접어섰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내년에 들어서도 10년물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FOMC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그 뭐 TMF라든지 종목 코드 TMF라든지 금리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TMF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금리라든지 최근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3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TM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TMF는 정방향이죠, 정방향. 네, 3배짜리인데 네, 정방향 채권 가격의 정방향이니까 이제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오히려 그게 좀 나을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장이고 좀 힘든 장이기는 한데 다음 주 금리 인상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 전에 또 얼마나 요동을 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말씀하셨던 금리가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걸 증명하듯이 지금 미국의 금융주가 아주 뭐 진짜 뭐 재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거의 매일 빠지고 있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로 예대 마진이 그러니까. 생기는데 지금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대출을 좀 줄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부동산까지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 올랐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하자니 또 뭐 그냥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 현상이 나올 거고 안 하자니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자체가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갸우뚱한 미국도 정말 안 좋아지는 건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GDP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중국의 이제 수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죠. 예상을 거의 5%씩 하회하는 맞아요.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월요일날 많이 빠지긴 했었죠. 이제 금요일 그거는 미국장 영향이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 없다 큰 소리 쳤는데 수출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들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시장 얘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을 좀 한 2개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짧게 얘기했던 트위터를 좀 말씀드릴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TWTR인데 심볼은 전 트위터를 전 좋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페이스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어떤 구겐하임도 바이견과 함께 목표 주가 $39를 제시하고 있고요. 뭐 지금보다 한 1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플랫폼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가짜 계정도 차단시키고 있고 뭐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어도 실적이 약간씩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는 워낙 잘하시는 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한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히려 페이스북에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보다는 저는 트위터가 더 나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래서 트위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요. 이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S&P 500 내에는요, S&P 500 지수 안에는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편입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소속이 된 기업인데요. 네디지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쭉 뭐 일단은 기업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 온라인 뭐 전자상거래 게임 관련해서 네.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광고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 그 MJ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역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만약에 그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뭐 진동닷컴, 뭐 알리바바, 뭐 네디지 관련해서 전부 다 급등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사실 네디지는 실적이 좋았답니다. 일단 지금 과거 실적이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일단 그래서 그게 미리 선취미하는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심볼이 NTES예요. NTES. 네네, NTES요. 네디지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잘 아시는? 네, 얘네가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 지금 중국 게임 업체들에서 가장 이슈는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신규 게임 판호가 중단됐었죠. 네. 지금까지도 중단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아까 올해죠, 올해. 네. 올해는 이제 9월에 이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는데 조용히 넘어갔고, 음. 지금은 업계에서 이제 내년 1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가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판호가 중단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요게 이제 뭐요? iOS로 그 게임 네, 순위 네, 네. 다운받은 거 네. 순위를 볼 수 예, 있는 순위예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순위가? 근데 과거에는 네, 네. 올해 9월, 7월 뭐 이런 올해 초중반만 하더라도 10위 내에 다 텐센트랑 네디지 게임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텐센트랑 네디지가 당연히 있는데 1위는 다른 나라고, 4위도 다른 나라고요. 5위는 뭐 미국이고. 지금 보니까 10위권 안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진입을 했어요. 들어와 있네요. 예. 과거에는 뭐 거의 텐센트가 6개 정도 음. 장악을 했고, 네디지가 한 2개,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게임 소규모 게임사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신규 판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최근에 보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게임 업체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텐센트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디즈는 게임 얘네 사업 모델을 보면은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한 40%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PC 게임이 한 17% 정도가 되니까 거의 이제 절반 이상, 절반 이상, 5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에 뭐 4%, 3% 굉장히 적고,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 8%인데, 이커머스 아까 말씀하신 게 한 29%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게임 회사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도 신규 판호가 이제 안 나왔는데도 재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항상 실적은 뭐 매출로 봤을 때 매년 10% 넘게 한 17%, 18%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성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게임 산업도 워낙 크고 텐센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e스포츠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광화문의 그랑서울 쪽에, 그 건물은 그랑서울에 있었던 건가?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지하로 통해서 갔는데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가 그 롤 있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장이더라고요. 야, 근데 그 규모라든지 그런 어떤 인기에 사실 제가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막 이럴 때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유행하고 그런 이제 그 게임 프로 게이머들도 막 생기는 그런 시기에 이제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e스포츠라고 해봤자 진짜 그 게임 TV가 몇 군데 안 됐었죠. 몇 군데가 뭐야, 막 한두 군데 됐나? 되게
사람들한테 생소했어요. 그런 게임을 누가 하는 거를 뒤에서 이제 막 지켜보고 응원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생소한 산업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완전 거대한 산업이 네,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거기서 e스포츠가 얼마나 차지하라고 봤을 때 그 매출 비중으로 네. 1.2%밖에 차지를 안 해요. 어, 거의 네. 이제 온라인 게임이 네. 90% 넘게 네.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 시장 네.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작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커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PC에서 모바일로 지나서 그런 게임이 확산되는 시기였다고 하면 이제는 e스포츠까지 붙어가지고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된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해요. 텐센트, 네디즈 네. 그리고 뭐 관련된 뭐 미국에 상장된 후야라는 기업도 후야 있어요. 있죠. 그거 이제 예. 요거 그 독점권을 따내가지고 중개하고 이런 그런 애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파노가 언제 이제 승인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일별로 이렇게 순위를 봤을 때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 수익 기준으로 이제 그 매출을 뽑아 보면은 네. 1위가 텐센트고요. 2위가 네디즈잖아요. 그러네. 3위는 지롱이라는 회사고 4위가 텐센트, 네, 네. 5위가 네디즈, 텐센트, 네디즈. 지금 또 나오네요. 예, 돈 많이 벌었네. 사실 예. 1위가 텐센트. 예. 게임 업체에서 1위가 텐센트고 2위가 네디즈예요. 어, 근데 예. 이제 그 회사 규모 자체 텐센트가 훨씬 크지만 네디즈가 내놓는 게임들이 텐센트 못지않게 성공을 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0위에서 하나씩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 지금 예. 그 역사적인 수익으로 예, 봤을 예, 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규모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회사고 게임 업계에서 2위이기 때문에 텐센트가 뭐 게임도 있고 여러 투자도 있고 그런데 좀 분산돼 있는 반면에 얘네는 좀 게임에 집중하는 느낌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그 배틀그라운드도 텐센트는 우리나라의 그 블루홀 지분을 사면서 직접 넷플릭스 직접 그 배틀그라운드를 모바일 게임으로 네. 론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네디즈는 먼저 론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급하게 내면서 그리고 현금화를 시켜버렸죠. 막 이제 아이템도 사게 하고 네. 막 이러면서 너무 급하게 론칭하고 급하게 현금화 시키면서 해킹 프로그램도 발생을 해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인기 많았지만 나중에 오히려 외면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순위로 보면은 그 블루홀의 지분을 사들여서 정식으로 론칭한 텐센트의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가 네. 지금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네디즈 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둘이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커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게임 회사 자체로는 네디즈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봤을 시장 때 상황을 보면, 예. 파노가 언제 날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루머는 뭐 저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게임 업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인 것 같은데 EA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사실 주가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무슨 그렇죠.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때리고 이제 중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사실 모바일 게임 요새 뭐 그냥 청소년들이 모두 다 지하철에서 보면은 에어른 할 거 없이 다 게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산업이 굉장히 부흥했을 때 당연히 그 산업이 부흥을 하면은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졸업한 인재들,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거기 몰린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도 제일 많이 주고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니까. 근데 중국에서 게임 산업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산업이고 또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인재들이 다 그쪽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게임 산업 돈 잘 벌고 그런 건 좋다. 근데 게임 산업이 좀 그러니까 중국이 게임 산업을 밀어서 그걸로 세계적으로 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그것도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얘기죠. 인공위성을 만들고 뭐 그런 거랑 그런 게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중국 예, 입장에서 예, 바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게임에 대한 규제도 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루머도 제가 들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과거에 이제 그 80년대 그럴 때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드래곤볼도 네. 그렇고. 근데 일본이 좀 힘든 시기였는데 애니메이션이 좀 많이 이제 큰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거기로 몰렸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그러면서 그게 작품이 또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됐었다는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좀 게임 산업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 내에서도 좀 견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신규 판호를 언제까지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가 막상 가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 텐센트나 네디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판호가 풀리면 한번 좀 족쇄에서 풀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오늘 말씀드린 네디즈하고 트위터는 제가 또 계속적으로 리뷰를 또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다 지나갔고 저희가 오늘 또 유료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내고 저희도 이제 이제 곧 연말이어갖고 연말 특집도 한 번 정도 더 하고 좀 이렇게 연말 분위기 좀 내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뭘 할지 같이 한번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MJ 말씀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